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의 개입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입장을 밝힌다고요? 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전 10시 반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본인과 법무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논란에 법무부는 검찰 내부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왔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장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한 검찰 내부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죠. 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제 노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위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노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일과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노대행과 수뇌부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정 지검장은 노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인데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경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챙긴 거로 알려진 부당이득 수천억도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건 포기가 아닌 자제라고 거듭 주장하며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거라고 감쌌습니다. 반면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친윤 검사 등이 이를 부당한 짓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조직적 항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제는 정치 검찰을 깡그리 도려낼 때라며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이를 정청래 대표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민주당 정권이 만만하냐는 뼈있는 말도 쏟아졌는데 기조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오랜 불신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당 특위도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사한테서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검찰의 회유 협박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장기 밀매업자의 말이 아닙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한 말입니다. 회유, 협박의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부추기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대여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모양새인데 이 검찰을 사이에 둔 여야의 기싸움은 연말 전국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회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결정은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대장동 사건 전반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규정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습니다.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개발 수익의 추징금 환수 기회가 날아가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로 항소 포기 과정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수사팀 내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잇따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 포기로 귀결된 건 결국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는 민주당 설명엔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이 나올 때 등에 국한된다며 결국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에 대한 사퇴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 여당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식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도 공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대비 50%에서 60%, 혹은 53%에서 60% 감축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도 1% 끌어올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그럴 필요성이. 다만 65% 감축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48%를 제시한 산업계 양측의 반발은 남은 과제입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3억 원 이상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 35%를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제세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방한물품 지원, 적설 붕괴 사고 대처 방안 등 겨울철 안전대책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YTN 홍기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 고발당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봐야 하는데 이 기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며 6월에서 8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포함했는데 7월에서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로 하고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윤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은평 등 5개 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1호 대책은 추석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 전부터 회의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바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국토부도 연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적법한 통계 활용에 따른 정책 설계였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계법상 작성이 끝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일인 15일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건 금지돼 활용이 불가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받은 시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로 밝혀진 상황. 고발에 이어 소송전까지 예고된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을 위해 사고 보일러 타워 양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를 먼저 해체한 뒤 다시 구조 수색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붕괴의 위험이 있는 보일러 타워를 우선 해체하기로 했다고요? 네, 제 뒤로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보이실 겁니다. 양옆에 4호기와 6호기가 서 있는데요. 붕괴 사고 전 쓰러뜨리기 위한 작업, 이른바 치약화 작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데 결국 우선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실종자와 매몰자 구조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해체를 한 뒤 중장비와 많은 인력을 투입해 5호기 잔해에 있는 실종자와 매몰자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75% 수준인 6호기 치약화가 완료되면 발파, 즉 폭약을 이용해서 4호기와 6호기를 동시에 넘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인 만큼 안전조치가 우선돼야 해서 정확한 발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체 준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현장을 철수한 상태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도 내부 구조 작업을 멈췄는데요.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이후 남은 매몰자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의식을 유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다 안타깝게 숨진 44살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유명을 달리한 김 씨에게 구조대는 거수 경례로 애도를 표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구조대원들이 구급차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합니다. 어제 오전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한 직후의 모습인데요. 김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엔 의식이 있었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고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하는 등 구조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구조물 제거가 여의치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조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접근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튿날 새벽 김 씨의 움직임이 멈췄고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빨리 구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고인에게 거수 경례를 건넸습니다. 처참한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의 노력으로 구하려던 간절함과 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먹먹하게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자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번 지금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지금 항소 포기 논란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대장동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기소다. 막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이 지금 항소 포기 자체는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그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검찰의 기소 자체의 수사와 기소 자체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의 그 검찰의 항소 포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번 이 대장동 관련된 사안은 말 그대로 국민적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이걸 둘러싼 이 정치적 공방이 컸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심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 지금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검의 결정 자체가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금 국민적 그러니까 관심 사안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인 수사심의회를 거쳐서 네.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기 여부를 상당히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지금 항소 기간이 7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번에 검찰이 사실 이번 1심 과정에서 지금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구형한 것이요 7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피해 금액이 산정되기 힘들다면서 추징을 결정한 것이 473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추징금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칫 막대한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정상의 이례적인 부분이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 공권력이잖아요. 네. 근데 비리를 척결하고 단절해야 될 공권력이 비리 가담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천억 원 또 다른 한 사람이 1,000억 원의 그런 이익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비리를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거라면 다시 공공에게 돌려줘야죠. 근데 그 비리 가담자들이 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의 그 돈을 다 차지할 수 있어도 길을 한마디로 열어줬다. 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은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법무부라든가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는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검이 이걸 자체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반대했던 사안을 자체적으로 회수할 리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정황을 보면은 이걸 항소를 하려고 7분 전까지도 그 항소 접수하는 대기실 앞에 검사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7분 전에 내려와서 철회하라고 했으면 누군가의 외압과 명령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규명해야죠. 그게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단순히 이제 이게 뭐 여야 정치권에서 누굴 봐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국가가 한 겁니다. 공권력이 그러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권력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규명해야죠. 국정조사가 아니라 더 큰 거라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장난입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항소 자제라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여당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싸한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더 큰 후폭풍으로 가서 차라리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네. 혹시라도 법무장관은 자기 권한이 없는 수사지휘권을 자기 권한이 있는 수사지휘권을 했는지 아니면 없는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명백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치권의 논란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 덧붙여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금 여당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검찰이 이번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의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의 의견 아니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하나의 빌미를 이번 결정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공소 취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저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대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은 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원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사실은 이 공소 취소를 하기가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검찰의 정치적 독립 차원을 넘어서서 공소를 지금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의 필요성이 더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무부나 검찰이 앞장서서 공소 취소를 하기에는 상당히 국민적 여론이 거센 만큼 쉽지는 네.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검찰이 이런 빌미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지적하듯이 공소 취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항명으로 규정을 했고요.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 법무부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검찰이 항명을 했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검찰이 정말 항명이 아니라 검찰이 정말 순응했고 검찰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저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든 뭐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실의 일단이 가려지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동 항소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EP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검찰은 이른바 방어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모든 공격수의 역할은 피의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이제 형량이라든가 추징금은 한 푼 더 내거나 더 자기 형량이 높아질 수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검사가 더 강압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이걸 아마 증언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되는 2심이 그게 온당한 2심일까요? 저는 형사사법체계상 대한민국에서 현행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되는 건 4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게 위헌으로 판결 나거나 두 번째 나중에 그 법이 국회에서 면소 조항 즉 그 근거 없음으로 나거나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 중지를 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이 세 번째 공소 중지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공소 포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소 중지하고 포기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법의 어떤 맹점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그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재판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쟁점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퉈볼 여지도 남아있고 일부 무죄가 났고 추징금도 다 환수가 안 됐는데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 이러면 왜 공권력이 존재합니까? 차라리 민간에게 맡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 얘기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하든 뭐든 해야 됩니다. 야당도 동의할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진실의 일단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쳤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1시간 만에 그 정진우 중앙지검장 어쨌든 그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의견차가 있었다는 부분은 명확히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그러니까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사실 사의를 표한 것은 결국 검찰의 대검의 지시는 따르지만 네. 그것이 자신의 판단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직을 던졌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선우가 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말 그대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합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는요, 이런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요, 해당 지검장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진우 지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대검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협의를 해보고 대검의 의견이 다르면 자신의 판단하에서 자신이 항소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자신이 직을 던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입장을 오전 중에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반발이나 의혹이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도어스태핑 형식으로 한다는데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직 예측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기류로 봤을 때 법무부는 아마 개입한 게 없다라고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건 그 진실은 또 따로 밝혀야 되겠지만 네. 저도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이거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이건 여기에 대해서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의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고 검사들도 윗선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이 그냥 항소를 해버리면은 이게 항명은 될지언정 불법은 아닙니다. 네. 자신들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거 스스로 포기했단 말이죠. 중앙지검장이 비겁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 사인을 해놓고 그만두는 걸 했으면 본인의 말이 맞는데 본인이 이건 정말 후배들에게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 망해서 이거는 공판 검사들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뭔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실체 일단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이제는 이 논란이 이제 정치권으로 간 겁니다. 네. 검찰이 이제 항소를 포기한 이상 피의자들이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선 피의자들의 주장이 난무하고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권력형 범죄에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하자면은 형해화되고 무력화되면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 임기 후에 재개될 재판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가 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왜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은 현행 법무부와 검찰이 아무리 국민 앞에 설득해도 좀 납득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계속 저는 추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대통령실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김건희 씨의 불기소 처분에도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도 덧붙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진짜 검찰 개혁을 당해도 무방하다. 이건 진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난번 그때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도 권력자 눈치 보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기소 처분했고 특검에서는 다시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를 했단 말이죠. 똑같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제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검찰이 존재합니까? 그럼 검찰 개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권력들이 그러니까 현행 권력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권력 개혁을 검찰 개혁 주장한다면 이건 아전인수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들은 그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민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관례를 깨고 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나름의 치롱 정치를 표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99일이든 100일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민생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아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몸소 보여주려는 하나의 액션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말보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00일의 취임 소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뭐 결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정치적 의미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절제와 자중의 의미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지금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가 대통령실에서 사사건건 대통령을 이렇게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일종의 뭐 정치적 경고를 받은 셈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이것이 또 그 정도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뭐 또 명천 갈등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100일이라는 이 지금 시점을 맞이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를 보태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다는 아마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이 자제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100일 내내 야당에 대해서는 초강경 그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00일 평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100일을 평가한다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은 이제 아마 좀 락 음악을 연주한 거고 대통령실은 발라드를 연주한 거지 이게 뭐 서로 엇박자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엇박자는 아니었는데 불협화음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불협화음 때문에 하도 이게 음악이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게 저는 여당 대표 100일이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에 비해서 제가 100일 동안 민생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국가적 어젠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주요 정치인의 힘은 의제의 힘이 정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의제가 없고 오직 슬로건밖에 없었어요. 과연 슬로건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내란 척결 이 네 글자가 정청래 대표가 100일간 보여준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이 아직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요? 3대 특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의제가 보이지 않는 정치인, 그다음에 어젠다 세팅이 안 되는 정치인. 그렇다면은 이건 야당 정치인일 수 있지 여당 정치인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실과 엇박자는 나고 있지 않지만 왜 이런 불협화음들이 나고 굳이 100일이면은 우리가 100일이라면은 하다못해 축하하는 그런 100일과 돌이라는 우리가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100일 날 왜 유기견 보고서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말하자면 이중성을 연출하는지 본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여줄 200일, 앞으로 보여줄 1년 이런 것들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100일이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좀 여당 대표로서 우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 답보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이 정 대표의 이런 거친 행보, 언행이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향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는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정치 숙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뭐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정치 복원이죠.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내란 정당하고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 지금 내란 정당과의 정치적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의 파트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이렇게 사안별 가려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이렇게 대결할 건 대립하는 그런 식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 문제에 대한 좀 더 천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난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석 지금 그러니까 기한 기간 중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다고 뭐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용과 그 만들어가는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또 하나는 그 개혁 입법에 치중하면서 사실은 소외될 수 있는 민생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민 통합이죠.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건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특정 지금 인물에 대한 공격으로 치우쳐지면서 그것이 국민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본질을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게 함으로써 저는 결국은 국민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잠깐 짚어보면 한미 협상의 팩트시트가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한자 성어에 있는 말이 있죠. 고장난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외교 협상을 통해서 그 관련된 문건을 만드는 작업이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만은 당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양측이 의견이 접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민감한 또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경우에는 상당히 서로 조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측의 잘못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측의 내부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네.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해서는 국무부나 미 국무부나 국방성은 상당히 한국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소관부처는 미 에너지부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던 것이 미국 에너지부이기 때문에 에너지부와 이 국무부 또는 뭐 그러니까 국방성 그러니까 전 정부죠 이제는 뭐 그런 의견이 통일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우리의 기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상당히 빨리 이것을 의사 조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일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팩트시트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또 해석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아무래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외교 격언에도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 정부의 서명이 담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합의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들이 너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보이스가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장관 얘기 다르고 실장 얘기 다르고 이러다 보면 국민들이 이게 뭐가 진실이냐. 더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관세 협상, 그다음에 이제 핵잠 건조 이런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얘기가 다를 경우에는 국민들이 자꾸 지금까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거 양측이 손해냐 아니냐. 자꾸 지난번 7월 관세 협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뒷말이 이렇게 무성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정책에 신뢰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는 국무부의 입장이 다르고 전쟁부의 입장이 다르고 에너지부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율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미국에 건조할 능력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사실 어찌 보면 대척점을 가지고 양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마치 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알리면서 이러한 진행 상황들이 언제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희망 고문하듯이 이런 식으로 당국자들의 말들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좀 정부 여당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에 착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을 홍보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내각의 주요 인사들은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을 끝내라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세 효과를 나열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며 연방 대법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미국의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져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 우리 돈 300만 원 정도의 배당금도 지급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부가 적법성 심리에 나선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관세 문제에서 악화하는 미국 내 여론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I'm going to hope that we win. I can't imagine that anybody would do that kind of devastation to our country.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인 40일간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오는 27일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목을 앞두고 내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케빈 헬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계속돼 사람들이 여행에 나서지 않으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추수감사절 기간이 다가올수록
항공편 운항이 극도로 줄어들어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o answer your question, it's only going to get worse. I look to the 2 weeks before Thanksgiving, you're going to see air travel be reduced to a trickle.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7일부터 주요 공항 40곳에서 운용하는 항공편을 오는 14일까지 10% 축소 운항하기로 해 항공편 차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I'm just worried about the overall conditions and whether or not going there, will I be able to get back?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셧다운을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켜서 중간 선거에 승리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도 남겨진 남측 자산들을 활용해 일부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성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봤더니 최근에는 문구류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지구관 측 위성이 촬영한 개성공단 모습입니다. 지표면에서 발산되는 열을 감지해 데이터화한 것으로 곳곳에서 붉은색이 식별됩니다. 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변보다 더 많은 열을 뿜어낸 건데 분석 결과 남측 기업인 아모스와 사마스전자 공장 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각각 문구류 등 학용품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금형,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과 여성 의류, 또 식기류를 생산하던 공장에서도 주변보다 더 높은 열이 감지됐습니다. 공장 시설을 가동할 때요, 외부로 그 열이 발산되거든요. 그 열의 세기가 강하면 시설이 활발하게 망가동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멈춰선 건 지난 2016년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계속된 도발에 우리가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입주기업 124곳은 설비 등을 대부분 그대로 남겨둔 채 철수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다 입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깝습니다. 전체를 올인돼 있습니다, 거기에가. 그래서 굉장히 회사 사정도 어렵고.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보란듯이 폭파하면서도 남측 시설을 무단 몰수해 부분적인 가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나 고전력이 필요 없는 시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 경공업이나 생필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현황과 관련돼서는 24년 이후에 월 평균 40여 개 기업의 시설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 취임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공식화하며 최근 조직 개편에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무단 가동이 북측의 개성공단 필요성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 재가동까지는 경색된 남북관계나 대북 제재 등 넘어야 할 문턱이 꽤 높은 게 현실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100여일 동안 대통령 연봉의 2배가 넘는 영치금 6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2달 동안 받은 영치금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건 지난 7월 10일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수감됐다며 지지자들에게 영치금 입금을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열악한 수감 환경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움직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재구속 당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무려 6억 5천만 원 넘는 영치금이 쏟아진 겁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고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횟수로는 하루 100여 건, 모두 12,000건이 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에 걸쳐 6억 5,1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도 지난 8월 구치소 수감 이후 2달 동안 2천만 원 넘는 영치금을 받아 1,800여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용자 편의를 위한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을 모금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1년에 2천만 원 넘게 후원할 수 없고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지만 영치금은 계좌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영치금이 윤어게인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됐다며 한도액 설정 등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8시 40분 전으로 대검 정문 현관을 통해 출근할 예정이며 취재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대검에서 알려왔습니다. 주말 사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오늘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검이 조금 전에 밝힌 내용대로 오전 8시 40분 전으로 노만석 대행이 출근하면서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잠시 뒤에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노만석 대행도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겁니다. 지난 7일까지였던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한 데 대해서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출근하며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노만석 대행이 등장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바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전 10시 반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본인과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논란에 법무부는 검찰 내부의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왔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장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만석 총장이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출근길 기자들의 질의에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밝혀온 상황인데 검찰 내부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일과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노 대행과 수뇌부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논란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인데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정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챙긴 거로 알려진 부당이득 수천억도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검찰 수뇌부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내부 동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곧 입장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현재 법무부 측의 입장과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이 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끝에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검찰 내부의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법무부의 개입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였다라기보다는 이 대검 지휘부 내지는 법무부의 이제 일방적인 견해였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최대한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설득시키지 못했다라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노 총장, 이 대행의 의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 주변의 목소리를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청취를 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사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그것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검사들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추징 액수가 검찰 구형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 또 이 특경법상의 배임, 그것이 일부 무죄가 났던 취지 자체가 배임 액수를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2심에서도 검찰에서는 다퉈볼 수 있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검찰 내부의 동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지금 총장 대행들도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시각 대검찰청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출근해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지금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자, 문이 열리고 지금 취재진 앞에 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십니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는데요. 앞서 대검이 밝혔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이다라고 했던 예고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도착해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십니까?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협의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 그런 기류가 읽혀지나요? 저는 정진우 지검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검의 지시를 이제 상명하복이라든지 이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나는 수용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대검의 지시사항은 우리가 수용하겠지만 서울지검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렇게 지시사항과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 수사 공판팀의 의견을 내가 최종적으로 대검 지부를 설득
조작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때문에 노대행도 지금 방금 보신 출근길에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밝혀질 법무부 장관 측, 즉 법무부 측의 의견도 조만간 개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한 다음에 이 대검 측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법무부의 입장, 또 이 대검의 입장,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조금 더 혼선을 예방하고자 출근길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노대행이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다른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해킹 추정 공격이 발생해서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혈액 공급 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에서 어제부터 해킹 공격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YTN에 한마음혈액원에서 랜섬웨어 추정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내부 전산망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한마음혈액원은 일반인 대상 헌혈과 국내 병원에 대한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혈액사업 수행 공공단체입니다. 한마음혈액원 측은 현재 모든 헌혈 카페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시스템 긴급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보안 종합 포털인 보호나라를 통해 해킹 관련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국내 혈액 공급 상당 부분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당장 관련 수급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직을 걸고 메시지를 낸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에 지금 민주당과 또 검찰 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검찰이 항소함에 있어서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즉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벌금형이라는 형의 종류가 다르게 선고되었을 때 항소를 하고요. 형종은 같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양의 2분의 1에 미달한 경우 등에도 검찰은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모두 다 검찰이 유죄다라고 이제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선고가 됐는데 그 형량에 있어서의 약간의 미달점이 있을 때 항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중요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신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대다수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에 기소를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기소라는 것을 검찰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은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2심의 다른 재판부에서 우리의 기소가 상당했고 정당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따져보겠다라는 취지로 보통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만 수년을 했던 것이고요. 또 쟁점도 많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고 또 현재 대통령도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러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된 그런 상황에서도 구형량에 미달할 경우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기소했던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가 이 배임 액수, 재산상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일반적인 배임죄만 인정됐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1심의 판단과 달리 2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점에서 수사와 공판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조작 기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소 포기라는 표현보다도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쓸 것을 또 당부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작적 기소다라는 부분은 전 납득할 수 없는데요. 만약 조작적 기소였다면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이 다 법정 구속이 됐고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필요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징액수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구형했던 추징액수에 현저히 미달했지만 검찰에서는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전에 이 범죄자들이 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징 보전이라는 것을 청구합니다. 일종의 가압류 같은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천억 이상이 이미 기소되기 전에 추징 보전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추징이 결정된 금액 자체가 몇천억대에 가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기소했을 때 추징액수의 계산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이 선제적으로 추징 보전 결정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조작적 기소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항소 자제와 항소 포기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자제라는 것은 항소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항소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징액수 자체가 이미 기소 전에 보전에 있어서도 법원이 맞다, 검찰의 판단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줘서 보전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인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유죄가 선고됐다라는 점, 그리고 배임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급을 달리해서 다른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일부 무죄 났던 부분에 대해서 법리상 어떤 법리 오해의 부분이 1심 판단에서 있었던 건 아닌지 검찰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제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특경법상 배임 혐의, 이게 이제 전부 무죄가 나온 건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무죄인데 형량은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보면서도 검찰이 특정했던 가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회하는 이러한 형량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6회 정도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범죄 시 자체가 일시가 특정되지 않으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범죄상, 이 법리상 그 일시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수회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가늠이 된다라는 취지로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배임 액수가 정확히 특정될 수는 없지만 법리상 그렇지만 이 수천억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 재산상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취지로 구형량을 상회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액 같은 경우에는 신급을 달리하면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산범죄는 결국 법리 판단이고 법리를 판단하는 주체, 그러니까 재판부가 달라질 때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급을 달리해서 판단받았다면 범죄의 이러한 사건의 결과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유죄 판단을 받은 5명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앞으로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2심에서도 판단을 해보겠죠. 그런데 피고인들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면 결국 무죄로 1심에서 판단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설사 재판부에서 배임 가액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직권으로 한번 가액을 우리가 특정해보겠다라고 한들 그 가액이 더 많이 특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추징액수 또한 검찰에서는 수천억 대의 이 추징이 필요하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그보다 더 불이익하게 중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가장 피고인들로선 최악의 결과가 1심 그대로 선고가 되어서 확정되는 것이 가장 중한 2심의 결론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지휘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논의를 한 것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어떤 경로로 대검에 전달했는지가 지금 논란의 쟁점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청법상요. 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개인의 검사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구체적인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관하여 법무부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고 예를 들어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면으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검찰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밝혀져야 되지만 현재 많은 국민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예를 들어서 항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어떻게 개진됐고 대검 제2지휘부가 최초의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 법무부의 어떤 의견을 상신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져야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휘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앞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전망됩니까?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역시나 배임이라는 쟁점은 동일합니다. 지금 1심에서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로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특경법상 배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관련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가 선고됐다면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재판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면 특경법상 배임을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관련된 공범에 대한 무죄가 반드시 다른 피고인의 재판 결과를 기속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배임 가행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라고 수용한 결론이 되어버린 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같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역시나 이 특경법상 배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려고 했을 때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같은 쟁점에서 같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왜 같은 쟁점을 공유하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배임 가액을 특정하려 하는가? 이것은 검찰이 지금 어불성설에 지금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리적 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결국 특경법이 인정되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잠시 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00여일 동안 영치금을 6억 5천만 원이 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제약이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영치금엔 어떠한 제한도 없고요. 영치금을 넣은 사람에 대한 신원이 특정되거나 공개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쌓인 건데요. 6억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의 연봉의 2배를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불법한 정치자금 내지는 기부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치금 보유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수시로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인출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재판에는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는 여전히 불응하는 것 같거든요. 내일 조사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내일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에는 성실히 응할 경우에 증인 신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중요 증인 신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강력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증인 신문 때는 직접
직접 출석을 해서 신문 과정에도 관여하는 모습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다릅니다. 특검이 현재 기소하기 전에 이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소 시점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일 지금 출석 통보가 되어 있지만 이 최상병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또 다른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걸 건넨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전 당대표입니다. 자, 특검은 당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이 가방을 건넸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대가성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로저베비의 가방이 발견된 것이 그 21g 관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디올 자켓과 디올 물품 등을 압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색을 하다가 이 자택에서 또 다른 명품백인 로저베비의 명품백을 발견한 겁니다. 특검이 가방 내부를 보니까 거기에 김기현 의원의 사모가 쓴 편지까지도 함께 발견이 되면서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뇌물 혐의의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직감을 하고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별건 압수수색이다라고 이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이 반발을 하자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해서 확보한 그런 증거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별건 압수수색이다 내지는 위법한 수집 증거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씨가 현재 적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결국 알선수재 혐의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 수뢰후 사후 처사 이런 뇌물 관련한 혐의로 결국 입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대가성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이 죄명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대가가 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그리고 청탁 시점으로 이 물품이 넘어가는 데에 어떠한 것들을 조력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조만간 김기현 의원의 사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물이 건네간 시점 직전과 직후에 혹시 김기현 의원 내지는 김기현 의원의 가족과 김건희 씨 간에 어떠한 연락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의 보석 신문기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김건희 씨 측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고 특검팀은 보석 불허 의견서까지 낸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 자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건진법사로부터 샤넬백 2개를 받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대가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 등 즉 자신에 관련된 혐의 자체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보통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을 한, 즉 기소됐을 때와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 보석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이어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또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이 김기현 의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쟁점들이 많다라는 점도 구속 상태가 이어져야 되는 상당한 이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보석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3,900선으로 내려간 뒤 주말에 보낸 코스피가 이번 주 4,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약 7개월 만에 1,450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에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 보겠습니다. 자, 뉴욕에서는 계속 AI 거품론에 대한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증시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96% 오른 3,991.87포인트로 개장했고 이 시각에서는 4,011포인트를 기록하며 4,000선을 다시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64% 오른 882.44포인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하락 반전에서 8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0.1원 오른 1,457원에 개장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460원대까지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움직임에도 주목됩니다. 자,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에서 SUV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6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엔 충남 천안의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이 사고로 휴게소를 이용한 뒤 주차장으로 건너가던 60대 여성 보행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여성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고속버스 세대와 승합차 한 대가 연속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변 차선은 휴일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까지 겹치며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이 타버렸습니다. 소방은 공장 부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큰 불을 잡는 데만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향하면서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를 밑돌면서 날이 다소 추웠는데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1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세종과 청주가 12도, 대전 13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도 오래가지는 않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해서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고요.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와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